인생을 바꾸는 음악의 힘, 이현모 지음. 오늘은 제2장 몹시 그리운 당신. 이것은 안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제2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몹시 그리운 당신. 초점 잃은 시선, 습관적으로 먼 곳을 멍하게 바라본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가, 손을 가슴에 대고 문지른다. 얕은 한숨. 지금 글은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거나 향수를 느끼는 이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고향에 있는 첫사랑일지도 아니면 부모, 형제일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몹시 보고 싶을 때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첼로라는 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가장 위대한 곡이라는 칭송받는 곡, 브람스가 이처럼 훌륭한 첼로 협주곡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나는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만약 알았더라면 나도 이미 오래전에 썼을 것을 하며 탄식했다던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첼로 협주곡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못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첼로 협주곡의 제2악장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드보르자크는 고향 보헤미아를 떠나 신세계 아메리카로 떠난 지 3년이 되면서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던 숙모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향에 계신 노령의 아버지마저 위독하다는 소식은 드보르작의 마음에 향수병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이 협주곡의 제2악장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 악장은 느리게 연주하되 너무 처지거나 늘어지지 않게, 즉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라는 기시어로 시작합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에 너무 빠져서 늘어지게 연주하면 곤란하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3부 형식으로 엮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제1부는 조금씩 가라앉는 제1주제 선율을 오보에와 바순이 목가적인 분위기로 연주하고 클라리넷도 가세합니다. 이어서 독주 첼로가 같은 선율을 더욱 낮은 음으로 연주합니다. 낮은 음역에서 첼로는 풍부하면서도 깊은 사색의 느낌을 주지요. 지금 드보르작이 있는 아메리카에서 고향 보헤미아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목관 악기에 이어서 첼로가 다시 상승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하강하는 처음의 주제의 선율이 다시 나타나 고향이 멀리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끝이 납니다. 제2부는 팀파니를 동반하면서 세고 높은 음들로 폭발하듯 강렬하게 전 합주를 시작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지요. 왜 내가 고향을 떠나 이곳에 있어야만 하느냐? 라며 말하는 듯
목관과 독주첼로가 마치 항해하는 듯이 오르내리며 연주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거침없이 분출하고 또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되풀이 됩니다. 제3부는 세 개의 호른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느리게 제1주제의 선율을 다시 연주합니다. 이어서 독주 첼로가 기교를 과시하며 이 주제를 느리게 여러 가지로 변주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리저리 변형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결부 코다는 점점 사라지듯 끝납니다. 세월이 가면이란 시에서 시인 박인하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이름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연인, 부모, 형제, 그리고 고향은 언제나 우리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희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가슴으론 아직도 몹시 그리울 때 드보르자크가 말리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노래한 이 음악은 많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스텔라와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즐겨 들었던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3장. 우울함은 누구나 있다. 여기는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의 우울한 세레나데 1875년에 만든 곡입니다. 살면서 가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해결하지 못한 불쾌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우울함은 균형 있는 감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활동을 잠시 멈춥니다. 우울한 상태에서 서둘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럴 때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우울할 때 자신을 외부 세계와 고립시키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혼자만 있다 보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도 젊어서부터 우울증에 평생 시달렸지만 음악으로 우울증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어릴 적부터 신경이 날카롭고 사소한 일로도 당황하거나 기분이 곧잘 상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탓에 음악 교육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봐 차라리 법률 공부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법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차이코프스키는 자연스럽게 음악에 빠졌고 공무원 생활을 3년 만에 그만두고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26살에 모스크바 대학원 음악원 교수로 갈 무렵 동생 모데스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를 잠식하는 우울증은 지독하다. 나는 어젯밤 혼자서 10번이나 울었다고 썼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후에 작곡한 곡이 우울한 세레나데였습니다. 이 곡은 협주곡 형태로서
오케스트라 반주를 동반한 바이올린 독주용 소품입니다. 세레나데란 원래 연인의 집 창문 아래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나 요희곡의 성격을 갖는 소품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세레나데 앞에 우울하다는 뜻을 가진 멜랑콜리를 붙였는데 말 그대로 이 곡은 처음부터 우울한 분위기의 선율을 들려줍니다. 우울한 사람이 느리게 걷듯이 이 곡도 안단테로 느리게 진행합니다. 도입부 처음에 목관 악기들과 저음 현악기들이 아름답지만 밝은 분위기의 짧은 선율로 곧 이어 등장할 주제 선율을 예고합니다. 밝은 도입부와 대조적인 바이올린 독주의 주제 선율은 중저음에서 시작하며 상승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하강합니다. 거듭 좌절되어 힘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낮은 음으로 이어지는 이 선율은 스스로 애처로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한참 동안 이런 선율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선율이 서서히 상승합니다. 우울한 주제 선율 사이에 밝은 기분의 높은 선율이 다채롭게 나타나면서 우울한 기분이 조금씩 퇴색합니다. 차이코프스키도 언제까지나 우울한 상태에 머물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마지막 부분은 주제의 선율이 다시 나오며 우울한 분위기를 지속하다가 마무리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자신의 우울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선율로 우울함을 표현했지만 따뜻하게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에 빠진 사람은 자기 비하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차이코프스키처럼 우울증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면서 한편으론 벗어나고자 했던 이 음악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외부 세계와 활발한 교류와 접촉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울할 때 듣는 이 음악은 나와 세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이 음악 속에는 무기력으로부터 회복하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우울이란 검은 담즙으로 검게 물들고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다면 우선 동질의 원리에 따라서 우울한 마음과 일치하는 이 음악을 듣고 우울증에서 가볍게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저도 그 우울한 시기 때마다 듣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들을 때면 아까 차이코프스키가 밤에 몇 번을 울었다고 했듯이 저도 같은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간다면 또 다른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녀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